자, 그러면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임법. 요약집은 148쪽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을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어렵게 내고 있어요. 사례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럼 적용 범위입니다. 이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적용되죠. 그럼 이 주택이 미든 B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건축허가를 받다 안 받다 관계없고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등기 전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고 있고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적용이 없고요. 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는 걸로 이해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법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죠. 한국토지특공사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적용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외국인한테도 적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증금 제한 규정이 없죠. 적용 범위에. 그러니까 상임법과 차이가 있는 점이죠. 자, 그 다음 존속기간 제한 잘 알고 있는데 최단기간 2년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만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예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형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했어요. 그 다음 무식시행신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정갱신을 얘기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계약 만료전 6월에서 2월이고 임차인은 만료전 2월까지죠. 그래갖고 거절 통지를 안 했다. 무기행신이 일어나고 그럼 이때는 동일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묵시행신이 된 경우에 언제든지 임차인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해지 통보해버리면 임대인이 통보받았어요.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3개월 기억하고 있고 이게 차임액에 달하도록 임차인이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그럼 묵시행신을 적용하잖아요. 우리는 문제에도 이게 실려 있는데 이걸 괄호용으로 낸 적도 있죠. 숫자, 여기서도 이제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요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갱신요건 작년에 출제가 예상이 됐고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6월에서 1월까지의 갱신을 요구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주임법은 거절 사유가 9가지죠. 상임법은 거절 사유가 8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갱신요건이 둘 다 주임법, 상임법 다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꼭 명심할 게 이게 주임법상의 갱신 요건을 묻고 있는 건지 상임법상의 갱신 요건을 묻고 있는 건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거절 사유가 이거는 이계 차임을 연체했어요. 중과실 파손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임대인이 직접 거주나 또는 직계 좀비속이 거주한다. 그럼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좀비속 임대인이 직접 거주 안 했어요. 임대를 또 놨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액까지 정해져 있어요. 3개월 환산 차임이라든가 2년분 차액, 그 다음에 손해액 중 큰 것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1회 하나에만 허용하고 있죠. 1회만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동일요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존속기한을 2년으로 보고, 그럼 갱신 요구로 갱신이 됐으니까 이건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묵시의 갱신은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갱신 요구니까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근데 자기가 갱신 요구해갖고 갱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해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임법상의 갱신 요건하고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임법상 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갖고 갱신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죠.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상임법상 갱신 요건은 해지가 안 되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에 대한 내용, 이건 상임법과 똑같은데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록 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임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주민록 관련 사례들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고요. 우선 면역권입니다. 이거는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 그럼 주임법상 확정일자는 공증인사무소라든가 등기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여기서 찍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조훈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럼 이때 우선 면역권의 승계입니다. 금융기관은 우선 면역권을 승계할 수 있죠. 그러나 승계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면역권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승계를 했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우선 면역권을 잃었어요. 대항력권을 잃게 되면 금융기관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인데 최우선 면역권은 개념을 꼭 이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최우선 면역권은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예요. 이게 바로 최우선 면역권이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럼 이건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확진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그다음에 소액보증금일 것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때 소액보증금은 서울 정도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서울은 1억 5천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이거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보험에서는 최우선 문제가 난다. 그럼 이때 주임법은 최우선 문제를 정할 때 월세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이 점 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상임법은 월세를 따지죠. 곱하기 배가에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보증금 맞고 따진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자, 이 최우선 면제권은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자 중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액보증금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대항 요건을 유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임차권의 등기 변경제. 이거는 상임법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데 임대차가 꼭 종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오수매권을 취득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거는 그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에는 소액 임차를 쳐도 최우선 면제권은 없어요. 그러나 확진일자 찍었다면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30일 때 우리 쪽에서 이 비용 가지고 뽕을 뺐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들어간 비용, 등기할 때 들어간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 이건 합의 등기라고 그랬는데 민법상 합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더라도 이 효력이 똑같이 있는다. 이렇게 되고, 다만 합의 등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했더라도 이 등기 자체는 경매 신청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보증금 회수를 해야 경매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이거 소송해야 되죠. 그럼 보증금 만한 청구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는 점. 그다음에 승소 판결 받아갖고 경매 신청합니다. 이때 주택인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계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데 단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 승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가정공동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죠. 이거 포기할 수도 있죠. 몇 달? 1월. 임대인이나 반대 의사 표시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차임 등의 증감청권 숫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20분의 1 초과에 증여하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 이거 1년 내는 다시 증여하지 못하고요. 이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감액 제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월세 전환시키는 거 연 1할이죠. 10%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이게 더하기 2%죠. 이건 더하기 2%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엊그제 발표했죠. 2.5%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더하기 2%다. 중 낮은 비율을 초과 전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점 숫자 기억하시고, 초과 지급된 거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다음 이제 표준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협의하에 정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는 전부 다 권장서식인데 유일하게 사용 의무가 있는 게 이거예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누가 정한다고요? 법무부 장관. 이거는 주임법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돼 있고, 그래서 단 합의로다가 이걸 안 쓰기로 한 때는 이제 그 의무가 없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 확진일자 부여에 대한 정보, 임대차 관계에 대한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는 인적사항 정보까지는 요구할 수 없죠. 다만 임대인이 직접 고지하게 쫓겨났어요. 요 임차인은 정보 제공 요청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성명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하고 9명, 15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그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또는 토지공사, 한국부동산이라 둔다예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고 위원들 되게 많습니다. 5명이 30명이고 임기가 이건 특이하죠. 몇 년? 3년. 이건 3년이에요. 조정위원회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60일에 분쟁률 마치게 돼 있고, 14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조정안에 대해서 14일 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판결과 동일한 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편면적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속도 따라왔어요? 지금 이 속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민법하고 겹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2차만 하시더라도 이 속도를 따라왔어야 되지. 이 속도를 지금 미쳐 저놈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갑니다. 문제 봅니다. 자, 189쪽이에요. 대표 유형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개공사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 주임법의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2022년 4월 5일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4월 7일에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22년 4월 8일 오전 0시이다. 자, 그럼 4월 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7일인가요? 4월 7일에 계약세 확정일자 찍었어요. 그럼 요 임차인은 4월 6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매입권은 언제 취득해요? 4월 7일에. 맞죠?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버렸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우선 매입권 취득해요. 대항력은 다음 날이지만.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4월 5일 날 만약에 4월 7일 날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은 동수이죠. 근데 대항력은 임차인이 앞서요. 대항력. 맞습니까? 자, 그럼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한 집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다가구죠 지금. 그러면 다가구 밑줄 긋고요.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집원만 기재 밑줄 긋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였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못한다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예, 집원만 기재하더라도 상관없죠. 다음에 3번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다면 공무원이 착오로 직원을 잘못 기재했다.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 그럼 이거는 대항력 유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보호되죠? 예. 다음 5번입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자, 5번 지문도 아주 잘 내는 판례였는데 요즘은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대항력권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매입권은 상실하죠. 이미 취득한 동법상, 그러니까 주임법을 얘기하죠. 주임법상의 대항력권 상실했다면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입권은 상실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매입권은 상실해야 하네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그럼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세요. 21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갈아 놓으세요. 22번 보겠습니다. 개공사가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1억 6천에 밑줄 쫙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주택의 동그라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지금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억 6천. 그럼 일단 딱 느낌이 와야 된다는 게 뭐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지금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죠. 찍어야 됩니다. 그래 틀렸어요. 이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밑줄 긋고 받는다 밑줄 긋고 X 나와버려야 되죠. 2번입니다. 주택 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떴죠. 보증금 중 일정액 밑줄 긋고 이건 뭐다?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X 나가야 되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이 1억 5천이죠. 있잖아요. 주임법은 보증금 1억 5천에다가 월세가 1,000만 원 있어도 소액 임차인이에요. 맞죠? 네. 월세를 따지지 않으니까. 다음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다세대의 밑줄이죠.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OX, X.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되죠.
틀렸고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 밑줄 긋고 저당권에 기하여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다에 대항할 수 없다에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아보시겠죠? 예, 그럼 4번 정답됐고 5번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다음 날 주택의 인도와 전원 증거를 했고 전입신고일과 저당권 설정 등이 같은 경우는 경매시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부증물 변제받을 수 있다. OX? X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5일 날 확정일자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 날 입주와 중록 전입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지금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다음 날 취득합니다. 4월 7일 날 취득, 0시부터 취득하기 때문에 이날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죠. 근데 그 다음 날 저당권이 들어오면 임차인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당권자가 우선이죠. 자, 그러면 23번 문제 뭐 사례형으로 지금 냈는데 이거는 그냥 5번 쯤만 잠깐 보죠. 5번 쯤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한 중 을은 임차인이 을이에요.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에 밑줄 긋고요. 그럼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도 있죠? 예, 5번 맞습니다. 그럼 24번 가봅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비주거용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후에 지금 비주거용 목적이에요. 밑줄 쫙 긋고 그 일부를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임의로 주거용 밑줄 긋고 사용한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맞죠? 비주거용으로 계약했어요.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했다.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비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만약에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그럼 개조된 때로부터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지금. 자, 그럼 2번 갑니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대항력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외국인도 적용하고 있죠. 맞고. 3번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 일부를 주거 외로서도 적용되는 거죠.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상가로 사용되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나왔죠. 우선 변제. 그럼 이건 최우선 면제죠 지금. 보증금 중 일정액이 나오면 이거는 최우선 면제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다른 담보권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최우선 면제입니다. 이 사건 기억하고 있죠.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판결인데 이 사건이 실제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상가 건물이었어요. 여기에 근저당이 먼저 잡혔어요. 근데 이 주인분께서 3, 4층을 개조합니다.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갖고 방을 40개인가 만든 거야. 방을 40개인가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2번서부터 41번까지 소액 임차인이 다 들어온 거야. 원룸 개조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가지고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상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에. 그래갖고 이제 이자들에게 최우선 문제를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죠. 인정? 다 했죠. 인정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죠? 근저당권이 먼저 들어왔는데 납득하기가 힘든다는 느낌이 드신 분이 리걸 마인드가 조금 형성된 거예요. 4번 판례 다시 보시면 상가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문제 인정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 판례예요. 왜 그랬냐면요. 어차피 상가법에서도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간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자, 5번 갑니다.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권리자보다 우선에 변제받기 위해서는, 이거 최우선 문제죠. 최우선 문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습니까? 이걸 유지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그러면 2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26번 문제 가봅니다. 26번도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27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성의 확정 판결 등 집행 권한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 자, 지금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랬죠, 임차인이. 그럼 밑줄 긋고, 그럼 별도로 배당 요구 밑줄 그으면 없다,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강제 경매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2번, 주임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에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도 포함된다.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고 있죠.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된다. 그럼 맞고요. 3번입니다. 임차인이 5월 3일 날 주택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5월 7일 날 임대차 계약서 확진일자를 받은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5월 8일에 발생한다. OX, X. 언제 발생해요? 5월 7일. 5월 7일 날 바로 발생한다. 당일에.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근데 대항력은 5월 4일 날 0시부터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4번 갑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 중소기업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이 이제 직원이 입주자 주 나오면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한 임대차 계약서. 그 임대차 계약서 확정자 찍으면 중소기업이 우선면제권 취득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안 늘려주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그대로. 자, 그럼 5번 갑니다. 임차인이 우선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그럼 우선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28번 문제 보죠. 요즘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문제 유형이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주택임대차보험료상 갑소유 X주택을 을이 임차하는 계약. 자, 이제 팁. 이렇게 사례형으로 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을인지 병인지를 꼭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갑소유 X주택을 을이 임차했다고 그랬죠. 그럼 을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자가 임차인이에요. 누가 임차인이 누가 임대인지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한 을한테 동그라미를 치고 개업공사 병이 중개하고 계약갱신 요건에 관하여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갱신 요건입니다. 1번이에요. 갑은 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2번 질문. 서로 합의하여 갑이 을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갑은 을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이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임의 전대했다든가 쌍방 합의하여 상당 보상을 했다든가 이계 차명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다든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대부분 철거한다 이런 걸 고지했어요. 그 계획에 따르거나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재건축 대부분 철거한다. 거절할 수 있죠.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을은 계약갱신 요건을 1회 하나 행사할 수 있다. 맞죠? 1회만 허용합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여기까지 맞죠? 존속기간 2년으로 보는 거 맞죠? 갑은 을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없다. OX, X. 갱신 요구로 지금 주임법이었죠? 주임법이니까 언제든지 임차인 을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럼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요.
5번입니다. 갑의 자녀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직계 비속이죠. 예,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니까 가능합니다. 직계 존비속, 존속이나 비속이 거주한다. 그때도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9번 문제인데 그냥 볼까요?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한 다음의 보기 가운데 주임법에 따라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를 모두 고르면서 냈는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들 문제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누구예요? 갑. 갑의 동그라미에 그럼 갑니다. 기억. 갑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다가구의 빗줄이죠. 지번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이 주택이 다세주택으로 변경했다. 이 판례 공부했죠. 다가구로 전입신고하면서 지번까지만 했는데 후일 이게 다세대로 변경됐어요.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 인정했죠. 그래서 5. 니은입니다. 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갑의 주민록을 갑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지금 을이 몰래 갑의 주민록을 옮겨버렸죠. 몰래. 그럼 이거 인정해야 되겠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몰래. 이거는 죄가 엄청 큽니다. 사문서 위조에다가 엄청 큽니다. 이거 사기에도 걸릴 수 있죠 지금. 다음 디귿갑니다. 을의 다세대 주택을 임차한 갑이 건물의 지번은 올바르게 기재했으나 동호수를 틀리게 전입신고를 했다. 다세대였죠. 그럼 동호수 틀리게 했다고 그랬죠. 그럼 안 되고요. 그러면 리을 갑이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다시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다. 주민록이 됐다. 이거 인정했어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다르게 했느냐 문제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처음에 임차인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입신고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잘못된 지분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74인데 이게 574가 아니고 575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차인이 574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맞는데.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 575로 요구를 하여 이걸 다시 주민록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잘못돼 버렸죠, 지금. 그럼 이거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주민록 전입을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잘못 기재해 버렸어요. 그대로 인정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가 그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제대로 했다면 서로 공무원이 착오로다가 잘못 기재했더라도 그대로 유지했죠. 근데 올바르게 처음에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지분으로 수정을 요구해서 임차인이 다시 전입신고서를 575로 내버린 거예요. 이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임차인이 결국 결론적으로 잘못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사례에서 주민록 전입이라는 것은 이게 접수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리함으로써 이렇게 발생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구분됐어요? 아니 착오가 공무원의 착오인데 이거는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한 임차인이 틀린 지번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틀린 지번으로. 그러니까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게 되면 이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자, 그래서 리을 지문 인정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이네요. 자, 30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 밑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밑줄 그으면 맞아요? 등기한 때로부터 취득하고요.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은 소멸한다. OX, X.
2번 정답이고 3번입니다. 임차인은 법령이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4번입니다. 임차인의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중공동 생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중공동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친인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죠? 예. 5번입니다. 임차주택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의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 보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 임차권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맞죠? 2번입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특기명령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합의 없는 한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OX, X. 장관이 둘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네. 자,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그러니까 주임법, 상위법 풀 때는 반드시 임차인지 임대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32번 문제 주택임대차위원회 문제거든요. 낯설었는데 32번, 33번은 이거 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리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맞습니까? 법무부에 둔다 그랬어요. 이거는. 소액임차인 정하기 위해서. 2번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함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맞죠? 9명 15명.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4번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을 지휘하는 위원회 임기는 2년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아시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 그냥. 이게. 그래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임할 수 있어요. 5번 갑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위원장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맞아요. 맞겠죠 뭐. 자, 그럼 33번 갑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게 조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또 봐두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시도에는 둘 수 있다예요. 근데 여기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에는 둔다죠? 이건 둔다예요. 근데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는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죠? 예. 다음 3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함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엄청 위원수가 많죠? 예, 맞고요. 이게. 다음에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맞겠죠? 예,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에요. 요거만 임기가 3년이다. 조정위원회만. 3년. 다른 것 위원들 전부 다 2년인데 요건 3년이에요. 3년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그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된다. 분쟁 조정은 며칠 내 마치라고요? 60일. 60일이고요. 이게 며칠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요? 14일. 기억해 두세요. 14일입니다. 14일 내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이 조정안은 판결과 동일한 요력이 있어요. 이걸 승낙을 해버리면 집행력이 인정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임법 문제였습니다.